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하고도 8일 한바라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대 8등인데? 그런 거예요? 2020년 8월 8일. 그런 거 까먹은 지 20대 오래됐어. 8등. 아직도 기억하는구나 그런 걸. 아이, 겹치는 거 좋아했어. 원래 지난주에 네. 대책 발표가 없으면 휴방하는 걸로. 그러니까 오늘도 오면서 차 한참 막혀가지고 힘들었어. 나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네. 강 건널 일이 없어서 말로만 들었거든요. 뭐 도로 폐쇄며 차 엄청 막힌다. 나 맨날 걸어만 다니고 도심 안에서만 차로 다니니까 별로 그럴 일이 없었는데 오다 깜짝 놀란 게 한강공원들 다 잠겨 있대.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목마르게 내밀고 있고 거기서 시겁하던데. 네. 아무튼 그거 넘어오는데 그거 잘 못해가지고 딴 생각하다 사실 다리를 잘 못했어. 동작대게 탔어야 되는데 반포대교 타고 넘어서 차는 무지 막히네 또. 아무튼 근데 살짝 놀랐어.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그 뭐죠? 날씨 대책도 나왔잖아. 뭐 도로 통제도 하고 뭐도 그러니까요. 하고 뭐 그 한강공원에 있는 그 뭐죠? 집기류들, 네, 이런 거 다 전부 다 빼가지고 그 강변 도로에 쫙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안 다녀서 그런 건 못 봤어. 저녁에 집에 퇴근하러 가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서울도 서울인데 지방은 심각하대.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비가 이렇게 또 많이 오는 게 참 무서워. 이 수해가 진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연이 무섭죠.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비가 이렇게 지금 벌써 이게 밝은 날을 본 지 오래됐잖아요. 계속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건기 우기가 온 것 같다고. 지금 장마가 아니라 우기인 것 같다고. 우기기. 그래도 이런 그 찰나의 시간 동안에 또 입추가 또 지나갔다는. 벌써 말복 끝났어요? 아니지. 말복은 안 왔지. 입주하고 그다음 말복이지. 그치. 그래서 저녁에 바람이 선선한 이유가 왜 그러냐? 입추가 지나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밖에 비 오니까 선선한 바람 좀 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지난주에 이번 주죠. 네, 방송 녹화하는 걸로는 이번 주인데요. 이번 주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방을 안 하고 방송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자, 8월 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고요. 그 실효성 논란이 지금 연일 뜨겁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대차 입법 관련된 얘기가 더 뜨겁더라고요, 지금. 임대차 관련. 네.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그런데 또 무시할 수 없죠.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공급의 시기, 그다음에 공급 물량, 그다음에 공급 가격, 그다음에 공급 면적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찌됐든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총 26만 2천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늘어나는 공급 물량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 약 7만 호 정도고요. 정비사업 활성화가 4만 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이 3만 호 해서 7만 호고요. 추가적으로 13만 2천 호가 공급이 된다고 해요. 신규 택지 발굴에 대한 부분이 3만 3천 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 그 다음에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 그리고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가 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공실, 상가 오피스 주거 전환, 택지 용도 전환 및 중공업 지역 순환 정비 촉진 등을 통해서 13만 2천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 외에도 사전 청약 확대를 통해서 6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다 합치면 26만 2천 호 이상 공급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기존에 발표했던 7만 원은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전 청약 확대 6만 원,
거에 대해서도 뭐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하는 거니까 실제 물량이 늘어나는 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관심 가졌던 부분이 추가로 13만 2천호 공급되는 이쪽 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쪽 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린벨트 안 풀고 그리고 있는 부지를 잘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신규 택지 발굴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뭐 태릉 CC,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 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노후우체국 복합개발,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 해서 3만 3천호 공급. 자, 다음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고 고밀화를 통해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하겠다. 자, 다음에 또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서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최대 50층까지 해서 늘어나는 이익에 대한 부분을 기부 채납 형태로 가져가겠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되게 얘기가 많습니다. 자, 다음에 또 공공 재개발 활성화 관련돼서도 참 얘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오늘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신규 택지 발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이 710 대책 때는 좀 충격이었지. 왜냐하면 이런 걸 해? 이게 말이 돼? 어이씨. 이제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영향 끼쳐지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요억제 또는 이제 늘어나는 세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공급 대책은 사실 이 공급 대책을 지금 8월 달에 이렇게 7월 달에 대책이 못 내고 8월 달에 몰아서 이렇게 원래 7월 말에 낸다고 했다가 이제 8월 달에 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좋은 집도 많이 져줄 테니까 집을 사지 마 또는 집 살 생각하지 마 이런 시그널을 주고 위함이잖아요.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물량을 우리가 준비했어. 그래서 이제 그 면면을 보는 건데 당장 이게 지금 8월 4일 대책인데 하도 정보가 빠르고 이 소비가 빠르니까 벌써 이제 할 만큼 얘기는 다 끝난 것 같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 학습들이 다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죠.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자 일단 이 내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부분은 뭐냐면 공공 재건축이죠. 그렇죠. 네, 공공 재건축이고 그다음에 신규 택지는 결국 뭐 태릉 이거는 사실 8.4 대책 나오기 전부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외에 나왔던 부분은 사실 이제 눈길 가는 부분 좋은 땅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용산 캠프킴, 그 다음에 상암 DMC, 그다음 서부 면허시험장 부지, 그리고 상암 뭐 자동차 그 검사하는 뭐 거기, 그 다음에 과천, 정부청사, 뭐 요 정도가 이제 핵심인데, 근데 지금 당장 이게 이제 실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죄다 난리야. 일단 이게 선출직 이 공무원들의 아주 멱살을 이렇게 탁 치면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또 다 지금 여당 구청장, 여당 의원들이 해당 지역에 이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그다음에 구청장인데 너 국회의원이라면서 니네 지역에 이거 임대 아파트 이런 거 짓는다고 하는데 네. 협의된 거 있어. 그러니까 나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긴요. 오라 그래서 갔더니 할 거야.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가. 이러고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협의입니까? 자기는 홍보지. 해당 지역에다가 텐트 쳐놓고 임시구청장실 운영할 거라고 뭐 시장실이었나 아무튼 뭐 좀 거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의 이렇게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나라가 정했어. 야, 우리가 결정했는데 네가 따라야지 어쩔 거야. 까라면 까야지. 뭐 딱 이런 모양새가 딱 됐죠. 그거 반발을 하는 거지. 이제까지 당에 충성해왔고, 우리가 이 정부 정책 방향에 동조하기 위해서 어쨌는데 이렇게 내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좀 되게 웃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연출이 된 거죠. 지역 주민들은 반발을 엄청나게 하지. 그렇죠. 예를 들자면 상암 DMC 같은 부지는 원래 133층짜리 랜드마크 타워를 짓겠다라고 한 부지예요. 왜 거기가 비었었냐? 사업성이 안 나와. 이제까지 그걸 사업하겠다는 사업 시행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못했었거든요. 지정했다가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이랬었는데 그 상암 DMC 안에서 가장 많고 핵심적인 땅이에요. 거기 그거 지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아파트 그냥 분양 아파트면 좀 나아. 저는 분양 아파트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임대 아파트 이런 거 껴서 져버리면 완전 황당한 거지. 상암의 마지막을 상암 DMC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될 점에 될 곳에 임대 아파트 주민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반대. 그래도 뭐 그 면허 시험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임대 아파트로 들어오는 건 싫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게 싫은 것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니까. 그렇죠. 마포구는 당장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과천도 지금 그렇고요. 그렇죠. 거기는 주민들의 왜냐면 과천도 다 재건축하면서 저밀 지역들이 다 고밀이 됐잖아. 그래서 지역 주민들 위한 뭘로 쓰겠다고 했는데 거기 또 아파트를 짓는다고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태릉도 마찬가지죠. 태릉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아니 강남 집값 불안하고 하면서 왜 우리 동네에다 아파트 짓고 임대 아파트 짓고 하면 강남 집값이 잡히냐?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은 불만인 거지. 안 그래도 아침마다 가려면 거기서 중랑천 들어오고 그 동과선도로 타고 가려고 하면 길 막혀가지고 죽겠는데 아파트였다 이렇게 더 때려 지으면 우리 너무 불편하다. 그랬더니 이제 뭐 교통대책을 뭐 세우고 하겠다고 그게 세워지냐?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움직이던 곳들의 트래픽이 늘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적인 불만들이 있는데 은근히 용산은 얘기가 없어요. 이 불만에 대한 얘기가. 왜냐하면 용산은 구청장은 민주당인데 국회의원은 요번에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의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 말씀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긴 한데 별로 그렇게 많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용산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는 약간 저게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민간에 매각해서 아파트 짓기로 했던 땅이었는데 이게 이제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나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닌가 싶어. 왜냐하면 이 민간 사업자한테 원래 캠프킴이 공원 조성하기 위한 공원 조성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3개의 분리되어 있는 택지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땅은 민간에 매각해서 그 돈을 갖고 이제 미군 부대 이전도 하고 이런 거 보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그 법인 종부세, 이런 거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걸 비싸게 팔려고 하더라도 막상 그걸 받는 민간 사업 시행자들은 그 땅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건데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이번에 물량으로 좀 내서 생색이라도 좀 내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부 물량은 지금 용산 캠프킴 같은 부지는 어차피 그냥 무조건 아파트로 나올 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갈등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모르죠. 이제 그렇죠. 누가 세냐, 누가 세냐에 따라서 근데 나라가 세겠지. 그래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택지 물량들은 그래서 만약에 분양 물량들, 소셜믹스 이런 형태로 임대를 섞어서 내게 하겠지만 분양 물량이 많고 하면 다 괜찮은 분양 물량이 될 것 같은 좋은 땅들이 많이 포함돼서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 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고밀화는 이건 뭐 애초에 얘기했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원래 지을 거보다 뭐 좀 더 빽빽하게 짓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겠다는 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시장에서 얘기가 된, 가장 많이 소비가 된 게 공공재건축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 공공재건축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없던 거를 갑자기 7.10 대책 때 공공재건축 말을 툭 거내더니 8세 때 본격적으로 딱 밀어냈거든요. 근데 뭐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아무도 안 한다 그러잖아. 뭐 이게 지금 한 언론사에서는 서울에 얘기한 104곳의 정비사업에다가 사업 주체들에다가 전화를 일일이 연결해가지고 물어봤대요. 맞아요. 회신이 한 50 몇 개 정도 왔는데 다 관심 없다. 3곳 정도 관심 있다 그랬는데 그 3곳이 대치 음마랑
그 다음에 용산에 한강맨션 이촌동이 포함되어 있어. 신뢰가 안 가. 야, 한강맨션이 그거 한다고 안 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음마도. 다른 기사에서는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실제 참여하려는 데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회신이 안 됐다는 얘기는 추진 주체가 아직 없거나, 어디다 연락해야 되는지 모르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포함되니까, 이 5만 호를 어떻게 늘릴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박선호 차관이 TBS 라디오인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남아있는 물량들 계산해서 대략 한 20% 정도는 할 거다라고 봤다. 그렇게 보면 5만 개 정도 된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걸 물량을 취합해가지고 이 5만이 나온 게 아니라 내 감이야. 우리 감이야. 정부의 감이야. 국토부의 감이야. 이런 걸 보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엄청 비판이 있었죠. 저도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도 부동산 스터디,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이 잘 돼서 CNN을 인수하고, 세계 10위권 언론사가 될 거 같습니다. 감이야.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아니, 좀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데이트 숫자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근거 하에서 가야지. 왜냐하면 좀 말 그대로 진짜 매력적인 그런 제안을 가지고 접근해 왔다라고 하면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똥을 던져주면서 좀 해주세요라고 해도 저리 꺼져 이래야 될 판에 지금 카드가 막 이 정도는 매력이 있을 거다.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용적률 500% 아파트랑 용적률 300% 아파트랑 이게 쾌적성에서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가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고용적률 아파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이제 이쁘고 새 거고 좋았던 부분들이 살짝 이렇게 가시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주상복합촌으로 조성됐던 데들이 대부분 고용적률 단지들이잖아요. 대지 지분이 안 많은 이런 데들이 쎄맛있고 좋고 할 때는 가격이 버티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게 저용적률로 지은 아파트들은 공원이며 뭐며 이런 것들 쾌적한 부분들은 계속 있잖아. 이게 계속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거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용적률을 더 받아서 이윤을 많이 내겠다는 거는, 용적률을 많이 받는다는 건 바짝 땡겨 먹는 거야. 시행이익으로. 지을 거 엄청 많이 지어가지고 많이 비싸게 팔아먹고 그 주머니에 채워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빽빽하게 살면서, 이게 사실 고용적률이야. 근데 그거 해는 조건으로 50에서 70%를 뺏어간대잖아. 70%스 알파를 뺏어가는 거지. 왜냐하면 재건축에서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초과이익, 환수제표 이런 거 다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70%스 알파를 뺏어가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하라고 하면 평생 평생 답답한 집에서 살 집을 내가 희생해 가면서 그걸 또 다 뺏겨가면서, 이거 미친 거, 이 장사 안 해본 사람이 디자인한 거라니까. 이런 미친 장사를 어느 이상한 사람이 해. 그래서 안 하지. 이게 책상에서 왜 이런 거. 아무튼 그래서 되게 현실성이 없는 숫자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공공재건축은 이걸 어떻게 판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였으면 뭐 제초안 빼주고 뭐 어쩌고 이거 해서 시뮬레이션 해봐가지고 해봐도 사실 안 할 거예요. 이 지금 최근에 재건축 트렌드들은 어땠냐면 1:1 재건축을 희망하는 곳들이 있었잖아요. 용적률이 별로 안 늘릴게, 세대수도 그냥 안 늘릴게,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 그냥 300%까지 줄 수 있어. 우리 220%만 하면 돼. 더 안 할게. 그랬더니 니네 안 해? 니네 두시계획위원회 안 넘겨줘? 그러면 임대 아파트만 조금 껴서 할게. 그래서 그런 형태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거는 임대를 더 받겠어. 지금 결국 쾌적하게 가면서 임대 많이 안 짓고 그냥 우리가 헐고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일반 분양도 별로 안 많아도 되고 그냥 우리가 돈 내서 재건축할게. 왜냐면 집이 너무 낡아서 새 아파트만 돼도 좋겠어. 우리 돈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 전혀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대책이 시장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래서 이게 5만 개는 진짜 실속이 없는 숫자가 아니겠지 않냐 싶었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공공 재개발 활성화죠.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이제 정부 국토부 입장에서 말을 꺼낸 거예요. 이제 이거는 사실 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님이 막 열심히 말씀을 당시 하셨었는데 원래 공공재개발은 5.6 대책 때 처음 얘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이 잘 안 가고 있던 이런 데를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주택법상 지정을 해가지고 용적률 한 120% 정도로 풀어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해야 되는 물량의 절반 정도를 공공임대 또는 이제 이 공공에서 가져가겠다. 임대 목적 물량으로 빼가겠다. 대신 이제 LH나 SH 같은 공공 사업 시행자가 들어가서 하고 이 사업이 잘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대신 추가 보상금 이런 거 내는 것도 되게 덜 낼 수 있게끔 개런티 해줄게. 뭐 이제 이런 어떤 좀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면 이런 거 좀 빡빡하게 하고 대신 이제 좀 손해는 최소한으로 개런티 해주고 임대 이렇게 일반 분양 개수도 조금 일부는 공공 뺏어가지만 용적률 늘리는 이런 형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공공 재개발이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102곳 정도를 얘기했는데 어디가 될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해제 지역 재개발 가다가 해제됐던 지역들 우리 좀 해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되게 컸어. 증산 4구역이니 염리 5구역이니 막 이런 데들이 이제 거론되고 하면서 여기가 될 것처럼 막 얘기가 나가다가 갑자기 해제 지역은 안 한다. 딱 선을 그었어요. 해제 지역에는 이 공공재개발 안 할 겁니다. 6월달에 딱 선을 그으면서 찬물을 쫙 끼얹었거든요. 왜냐면 막 집값들이 막 빌라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거든. 그랬는데 이게 해제 지역을 껴주지 않으면 물량을 어느 정도 뽑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기왕 낼 거면 공공이 좀 더 개입해서 이 판 좀 더 키워봐야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몇 호를 얘기했냐면 2만 호를 얘기했어요. 2만 호면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한 1500세대 규모 아파트 13개 단지예요. 계산해 보세요. 서울에 구가 25개 구가 있어요. 그러면 13개 단지면 어떻게 돼? 2개 구 중에 공공재개발 받을 수 있는 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많아. 성북구 받으면 동대문구는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 근데 당장 성북구만 봐도 장이팔 뭐 해달라는 데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달라는 곳은 많은데 사실은 또 마찬가지로 이게 이 공공재개발을 받는 것도 바늘구멍처럼 경쟁률이 높아지는 지금 딱 청약골 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랬는데 사실 이게 확실히 근거가 있는 기사는 아닌데 근래에 어떤 기사에서 뭐가 있었냐면 서울시가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뭐 이럴 수도 있다 이렇다고 하는데 이 펜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돼요. 공공재개발이 앞으로 이제까지 2만 호 정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앞서 5.6 대책 발표할 때는 더 적은 숫자였고 자꾸 확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재개발은 확대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없던 일을 할 수도 있잖아. 왜냐면 지금 재건축 안 해주는 이유가 뭐야. 부동산 가격 급등 불안 이런 게 사실은 원인으로 애초에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주란 말입니까? 부동산 집값이 잠실호단지 왜 우리 안 해줘요? 해달라는 거 해달라고 하라는 거 다 해가지고 저기 뭐야 저 설계 경기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왜 안 해줘 그랬더니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줍니까? 부동산 그러면서 안 해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재개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지금 붐업은 나라가 나서서 붐업을 하긴 했지만 실제 막상 이제 부동산 가격이 빌라들 가격이나 거래량이 터지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선제적으로 또 선을 그으면서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 다른 얘기 그러니까 그건 지금은 안 되겠다 말 많이 경험은 있잖아요.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세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공공재개발도 그럼요. 네. 뭐냐면
공공재개발은 갑툭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많이 해왔던 방식이 아니야. 많이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거의 안 했지. 공공 LH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재개발하는 방식은 원래 있었고,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LH나 SH에서 원래 했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재개발은 조합 형태로 민간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낯설었지만 아무튼 공공의 역할을 크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민간 재개발은 왜 안 하냐? 이제까지 왜 안 했냐? 활성화하려고 안 했냐? 하긴 했지. 이명박 시장 시절, 오세훈 시장 시절에 지정했던 재개발 구역들,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박원순 시장님이 새로 별로 지정을 안 했지. 그럼 박원순 시장님 계속 안 하려고 했느냐? 아니야, 조금씩 해주려고 했어. 그게 작년, 재작년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조금씩, 그래서 새로 추진하는데 해준 데가 있거든요. 금호 3-1 구역이라든가, 이제 이게 조금씩 해제 지역 다시 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사실 구청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 우리 동네 재개발 빨리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이반잔 빨리 넣어서 정비 예정구역 또는 예정구역제도 서울시 운영 안 하니까 정비구역 지정 바로 하게끔 해달라, 이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그걸 원래 이제 그 입김을 되게 많이 내는 곳이 바로 이제 서울시인데, 그 서울시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4월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도시 정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네. 이 도시 정비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가 엄청나게 큰 이 포인트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 이명박 시장이 했던 게 뭐냐면 뉴타운이었잖아요. 그 뉴타운을 법률적으로 보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잖아요. 그 법을 만들어서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했잖아. 아직 살아있어, 그 법. 근데 지금 새로 지정을 안 하고 있지. 만약에 지금 다시 지정한다면 하면 어떡하? 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는 만약에 서울시장이 나와. 그러면 재개발도 다시 지금 가능한 지역들은 하겠다. 그리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완화됐다가 강화됐다가 지금 강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다시 완화할 수도 있는 거야.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강화 완화는 이건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별표 1이라 그래서 조례로 내려놨어.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서울시나 부산시나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가 또 그거의 이해관계가 만들어져가지고 재개발을 좀 또 활성화하자. 이런 쪽으로 가면 또 서울시의 도시 정비 정책은 확 패러다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냥 공공재개발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일반 재개발로 가자라거나 방향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내년 4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크게 왔다 갔다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4만 개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투자라든가 재개발 지역 빌라 산다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 둘 뭐 한 10명밖에 없어. 올 가을, 겨울 되면 그게 20명으로 늘어날 거고요. 내년 봄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사실 재개발 투자는 되게 낯설고 어려워서 관심이 없거든. 그리고 이제까지의 서울 재개발은 구역도 몇 개 없는 데다가 남아있는 구역도 몇 개 없는 데다가 워낙 비싸고 큰 돈이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저는 내년 4월 전후에서 만약에 그 뉴타운을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구역을 내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 또는 그거랑 전혀 반대 도시 재생을 활성화하면서 뉴타운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장이 돼. 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카드는 완전히 그렇죠. 변곡점에 놓일 것 같아요. 설문조사 해야지. 그때 네. 여론조사, 그렇죠. 리서치가 쫙 네. 돌려서 해야 되겠지. 굉장히 큰 공공재개발 활성화 또는 일반 재개발로의 전환 등등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수도 같습니다. 있죠. 네.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유효한 공급 관련해서는 추가 13만 2천 호가 가장 미약해 보입니다.
속도 면에서도 일단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니까 빠르게 추진이 될 것 같고, 빠르면 내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사전 청약. 사전 아니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저기 얘는 뭐. 사전 청약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빠르면 내년에도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속도는 굉장히 빨리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량도 33,000호면 뭐 그렇게 작은 물량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가격도 자기들이 진행하는 거니까 뭐 설마 뭐 아니야. 가격은 싸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물론 싸게야 싸겠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왜냐하면 상암 DMC 이 땅은 엄청 비싼 땅이야. 그럼요. 캠도 엄청 비싼 땅이야. 하지만 인근에 분양한 아파트 가격에 준하여 분양하셔야죠. 네. 근데 너무 아까운 땅이긴 하다. 그러게 좋은 땅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무튼 그래서 가격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니까 높지 않을 것 같고, 단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면적이에요. 청년하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하겠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택지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산해봤을 그렇죠. 때는 그렇게 작은, 그러니까 용적률이 어떻게 주어지는 땅이냐가 다른데, DMC 같은 경우도 일반 상업이거든요. 용적률 적어도 800은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계산해서 보면 2,000호라 그랬거든요. 상암 DMC의 랜드마크 땅 부지가 2,000호면 그렇게 소형으로 안 잘라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캠프킴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막 임대 소형 중심의, 그렇게 그러니까 가진 않을 그런 것이다.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아닌 다행이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적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었는데 일단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시장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게 사람들이 실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엇박자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작은 주택만 공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좀 오명을 좀 벗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자, 다음에 3기 신도시 관련돼서도 너무 빽빽하게 짓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은 있지만, 뭐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정도 늘린다고 해서 그렇지. 그렇게 그거 3기 신도시 용적률도 그렇게 빡빡. 근데 사실 좀 우려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분이 우려되냐면, 지금의 공급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공급하고는 좀 이게 결이 달라.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 복지 차원, 이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모호하지만, 그냥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게, 임대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는 불안한 상황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난리가 나고 있는 부분은 공급 불안, 그러니까 살 집이 없다는, 매수할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게 불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늘리겠다고 하는 이런 공급 물량들 중에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 공급, 뭐 판교에 중대형을 더 짓겠다, 또는 위례 신도시는 중대형 평형 중심으로 공급하겠다, 동탄 이신도시 확장, 이런 거 다 뭐냐면 임대를 지은 게 아니라 공급할 수 있는, 소유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냥 내가 새 살 수 있는, 안정적으로 새 살 수 있는 나라가 주인인 집 말고, 내가 소유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 자산 가치 향유도 할 수 있고, 불로소득도 누릴 수 있고, 그런 집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 대한 공급은 그때처럼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목 빼고 있지만,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씨, 이게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집은 여전히 문턱이 좁네. 그렇죠. 이런 문제.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시장의 문제는 그거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들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서서 뭐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꼽힌다는 분도, 경기도 쪽에 지어지는 3기 신도시는 뭐 기본주택 뭐 개념을 만들어서 소유할 수 없고 임대할 수 있는, 그냥 니들은 월세 뭐 이제 이런 식의 주택들로 많이 지금 방향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수록 청약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인내심이 바닥날 텐데, 조급해질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250%에서 300% 용적률로 만들어지게 되면 약 50%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무슨 뭐 기부 체납으로 50세대, 그 다음에 일반 분양으로 50세대, 뭐 이렇게 해서 기부 체납 50세대를 받는 현재의 구조를 공공 참여형으로 바꾸면서 용적률을 250%를 무려 2배로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기부 체납으로 125세대, 그리고 기부 체납으로 250세대, 일반 분양으로 250세대. 그러면 결국은 일반 분양 50세대였던 게 일반 분양 250세대가 되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거 혜택 환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쾌적함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얘기에 의하면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이 정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니들은 따라라. 이게 공공의 정의고 선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법률로 강제하는 거잖아. 니들은 임대 단지랑 같이 섞여 살아. 그게 정의야. 이렇게 지금 자꾸 강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싫은데 그 싫은 거 인정하지 않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 그럼요. 근데 왜 어쩔 수 없는 문턱을 넘어야 되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과연 이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에 따른 공급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반면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공재개발 부분은 뭐 벌써 움직인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발표와 상관없이 애초에 우리 동네도 이제 다시 재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우리 동네도 이제는 재개발하자라고 하면서 기존의 해제구역이 아닌 지역들도 빌라촌이나 이런 데들 있잖아. 네네. 아파트 동아줄만 받으면 상관없다. 우리도 아파트로 점프하고 싶다.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있어 왔어요.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공공재개발 떡밥을 국토부가 딱 던지니까 얼씨구나 이제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재건축 관련돼서는 어려워 보이지만 재개발 관련돼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큰 않을까? 화두가 될 거고, 앞으로의 이제 부동산 상승장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의 남아있는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84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에 관련돼서 크게 이슈가 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하나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도입, 또 하나가 공실상가 오피스 주거 용도의 전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자, 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선택한 게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내용은 그래요.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 입주시 분양대금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요,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을 분할하면서 취득하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개념의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지분 취득 시간, 기간,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가 된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시를 든 게 뭐냐면, 투기 방지를 위해 전매 제한 20년, 실거주 요건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가 나왔어요. 20년에서 30년 분할 취득하겠다. 그 다음에 3, 40대에 특별 공급하겠다. 자,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30년형을 기본으로 가겠다.
그 이하일 경우에만 20년에 30년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지분 분양하는 공공 분양과 8년 임대 후 분양하는 임대 후 분양 두 가지 형태를 동시 또 적용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입주자 선정 방식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관련해서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전매제 한 20년에 관련된 얘기, 30년에 관련된 얘기. 작게 잡아도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계속 지분을 매입하려 되는 케이스인데, 그러면 결국은 지분을 다 매입하려면 20년을 그 집을 살아야 되느냐가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20년을 거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그런 거지 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소형 아파트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59제곱미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아파트를 받았어요. 낑겨서 네. 살아야지 계속. 애를 에어컨도 계속 절대 분가를 빨리 시키거나 아니면 포개져서 살거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왜 이런 거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신혼인망 타운에서 도입했던 방식을 자기네가 연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SH 이쪽에서 또 뭐 해가지고 갖고 온 거거든. 도입하겠다는 거거든. 왜 자꾸 이런 거 하나? 나는 사실 납득이 안 가. 이거 되게 양아치야 하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지분형이라고 하는 게 너 돈 얼마 안 냈잖아. 분양받고 나서. 우리가 지금 돈 많이 냈잖아. 너 파는 거 팔아. 팔아도 돼. 어차피 너 20년 동안 30년 동안 안 살아도 돼. 10년 살고 팔아. 15년 살고 팔아. 대신 낸 돈이 절반밖에 없잖아. 낸 돈이 3분의 1밖에 없잖아. 수익도 3분의 1, 3분의 2 먹는 거야. 반반 먹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도 자체가 되게 달성하기 힘든 거를 과제를 준 거야. 너는 20년, 30년 동안 이 집에 오래 살면 착한 아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못 살면 우리 반띵하는 거다. 이게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도는 되게 선량하게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디자인해 놨지만 실제로는 이거 사업 시행한 SH, LH가 돈 먹겠다는 거야. 시행 이익을 집값 올라가는 거를 상승분을 지들이 먹겠다는 소리야. 이탈하는 사람들만큼의 그걸 먹겠다는 거야. 나는 진짜 아기든 까기든 버텨서 20년, 30년 이 집에 살아서 내가 다 먹을래. 그 사람들은 위너가 되겠지. 근데 직장을 옮겨야 되거나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팔아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뺏겨야 되는 거야. 이게 선이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차피 공급 비용 어차피 이런 땅들 이 임대 아파트든 이런 땅들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받잖아. 그거에서 짓는 비용 해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싸게 주는구만. 그거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 그걸 왜 20년, 30년 동안 억지로 나눠봐주면서 먹을 그걸 해? 그냥 내 생각에는 미리 8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년 후에는 전매 제한이 풀린다라고 하면 풀 때 그때 나머지 금액 다 내고 팔게끔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왜 이걸 이렇게 걸어서. 이게 사실 이제 그 뒷면에, 앞에서는 돈 천천히 내면 내요가 있지만, 사실 뒤에는 지분형이기 때문에 네가 돈 안 냈으니까 팔 때는 우리가 지금 공급가가 3억이었잖아. 판교 이런 데도 보세요. 분양했던 거 2배 이상이 됐잖아. 그다음 그렇죠. 원가가 2배 이상이 됐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그 내용으로 가면 3억에 분양했는데 10년 뒤에 판교 가서 보려고 했더니 야 아직 30년이니까 3분의 1밖에 안 지났어. 8개는 해줄게. 야 지금 근데 12억이다? 너는 30%인 만 냈으니까 3억 중에서 3억 분양가 중에 1억만 냈으니까 12억 중에서 3억만 먹어. 2억 먹고 나머지 내 거. 그건 팔고 아닌 거 알아? 20년도 기다려? 뭐 이런 제도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걸 하냐. 그냥 딱 돈을 벌게 해주지. 이 분양계약자가 힘들게 이렇게 하면서 왜 그걸 길게 이렇게 이게 넘겨주지 않고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가 되게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당사자들을 그렇게 위한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30대, 40대가 지금 주택 구입에 몰려들고 있으니까 그들을 뭔가 주택 구입에 달려들지 않게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30%만 있으면 된다. 70%는 10년 음. 동안, 15년 동안 자기가 담보대출 받아서 이자랑 원금이랑 분할 상환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원래 대출제도의 온전한 그거잖아. 그렇죠. 왜 그 대금을 늦게 받는데 지가 다 먹겠다 그래? 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기존에 있는 금융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분양계약자들이 수분양자들이 충분히 다 부담할 수 있는데 어거지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제도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30대 40대가 다시 매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던져놨는데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기한이라든지 매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라든지 실거주에 대한 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30, 40대가 진짜 30대가 영끌을 해서 부동산 사는 게 문제다라고 인식을 했다면 그들이 뭔가 그렇게 하지 않게끔 지원책을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이런 방식은 좀 아닌 걸로. 이거 완전 조삼모사도 아니고 네. 지금 당장 10년 분양전 제가 이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고 이런 걸 하면 SH든 LH든 부채가 많아. 왜냐하면 남는 장사를 잘 못하니까 민간 그렇죠. 사업이랑 달라서 돈이 안 돼서 그런 건 이해를 해. 그래서 5년 그러니까 원래 임대 분양전환 아파트가 원래 5년이었잖아요. 그래서 5년짜리는 원래 할 때 시작한 가격, 그러니까 5년짜리랑 다르게 10년 분양전환 같은 경우는 끝날 때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분양전환 하는 그렇죠. 조건으로 갔잖아. 맞아. 지금 그거 계약할 때도 다 알았지만 지금 다 난리 났잖아. 그거 그럼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다 난리가 나가지고 그 가격대로 못 주겠다. 다시 해라.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에서 지금 여기저기 소송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앞으로 10년 분양전환 공급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걸 지금 다시 반복하는 거야. 그냥 그거 10년 분양전환 이런 거 안 하겠으니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살짝 속여서 차라리 속이지나 말든가 니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거 30대 40대를 위해서 이런 걸 우리가 되게 머리를 싸매가지고 잘 만들어냈어요.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지 말든가. 이거 분명히 10년 뒤에 지나면 맨날 줄소송 할 거야. 난리 날 거야. 왜 이거를 하냐. 지금 오늘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돈 다 낼 테니까 나눠 먹는 거 없게끔 해라. 이게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얘기하겠지. 무슨 소리냐. 네가 당첨될 때 이거 다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사인한 거 아니냐. 도장 찍은 거 아니냐. 너는 3분의 1만 먹고 떨어져야 돼. 하겠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옵션이 없잖아. 지금 이거라도 받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라도 받고 싶어서 지금 해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지금 만약에 내가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받을 때 나눠서 받는 거나 또는 대출 받아서 분할 상환하거나 하는 걸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안 그래도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이런 거 그거 하나 구멍 하나 찾아서 받은 건데 그때 가서 당연히 억울해서 또 얘기 나오겠지. 이거 분명히 100%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렇답니다. 자, 그리고 저의 관심을 또 끊었던 건 뭐냐면 공실 상가 오피스 주거용도 전환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실 오피스 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해주고 주차장 추가 설치를 면제해주겠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성 확보와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공공 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겠다. 또 10년 이상의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요건, 주거 취약계층 우선 공급 등의 의무들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감염병 위기, 그 다음에 또 상가 같은 거, 오피스 같은 경우 공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난번 6.17 대책인가요? 7.10 대책 때 공급 방안 이렇게 딱 나와 있었던 것 중에 이게 세 번째인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낑겨서 나왔는데 저도 사실 여러 번 얘기했던 거라서 지금 이제 집합상가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권이 무너지면서 집합상가들 이런 데들 저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해.
그래서 저런 것도 그거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거냐인데 지금 공공이 나서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 발표에도 보면 2,000원과 3,000원가밖에 안 돼. 몇 세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시범 사업 개념으로 뭐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면 안 좋은데 이거 몇 개층 빌려가지고 이렇게 몇 개층 사가지고 하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공동화되어서 버려져 있는 그런 공간을 사거나 임대를 해서 이제 뭐 임대 청년들을 위한 배려계층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서 짓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임대 아파트, 임대주택을 만들어낸다. 도심지 안에서 임대주택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민간은 이 짓 안 해.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까지는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710 이후에 불가능해. 종부세 때문에 안 돼. 그렇지. 네, 종부세 때문에 이거 바꿔가지고 주택으로 바꿔가지고 하게 되면 종부세 6%씩 부담해가면서 하면 수익 날 수가 없어. 기존에 원래 되게 자본들 펀딩들 해가지고 공유주택 사업하려고 들어왔던 펀드들 다 작살나고 있어. 종부세 못 내. 그러니까 그게 제도가 한쪽에선 되는데 나머지 하나의 제도에서 민간 사업자는 먹을 게 있어야지 기회가 있어야 돈이 들어오지 자본이 흘러오지 그걸 갖다 세금으로 다 저렇게 과도하게 가기 때문에 어느 미친놈이 들어와. 민간은 안 들어오지. 이제 또 빼줄 수 있겠죠. 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언제까지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준다. 뭐 이게 그런 게 붙으면 그거 받아먹을 수 있는 거는 언론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또 그거 얘는 또 언론에서 언론 캐치해서 잡겠지. SH, LH 그 다음에 리모델링 따른 얘네는 종부세 안 내는데 나머지는 종부세 낸다. 불합리하다. 그럼 또 배제. 그러면 또 이게 왜냐하면 안 믿잖아. 소급해서 혜택 받고 이런 거 맨날 지금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 않나요? 면적이 여러 개 개수 이런 게 있죠. 모르겠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종부세를 피해간다? 아파트 이런 건 안 되지 않아? 아파트는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 오피스하고 근데 이게 용도 변경을 주거용도로 변환을 해야지. 그럼 오피스 상가를 주거용도로 변환하면 뭐가 돼? 그게 아파트지. 건축보수가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그냥 형태는 오피스텔을 넣고 주거용으로 공부상 바꾸지는 않고 그러면 준주거로 해서 쓰기만 쓴다고? 글쎄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용도 불법 전환이라서 내가 볼 때는 과태료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 뜯을거 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률적인 부분도 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두 가지가 궁금한 게 뭐냐면 밝혀지지 않은 게 뭐냐면 참여에 대한 조건. 네, 어떤 사람이 참여할 것이냐. 근데 왜 2,000세대밖에 안 받느냐. 해당되는 게 제한적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2,000호라고 하는 거는 몇 개 빌딩들 뭐 이런 것들 해놓고서 일단 시범 사업 좀 해보자 이런 형태로 해놓고 대책을 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있는 내용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같이 일하는 식구들이 지방에 살다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 네. 이런 기회가 오면 네. 잘 만들어서 사원주택? 뭐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너무했나? 근데 이게 아무튼 보유세 문제가 네. 지금 제가 언급했지만 임대주택도 보유세 문제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임대사업으로 진출하기가 임대주택 사업이 원래 그렇게 크게 수익이 많은 그럼 사업이 아니잖아요. 수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이 별로 크지 않은 게 임대업인데 이런 식으로 보유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민간 사업자가 쉽게 가기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얘기 나왔던 건 뭐냐면 이제 그동안 서울시가 공급 관련돼서 충분하다 해왔으나 이번 대책이 발표된과 동시에 이제 드디어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 중산층 수요를 흡수할 주택은 여전히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공공고밀 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결국 핵심은 그거죠. 과연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집값 안정화시키려고 낸 거잖아. 애초에 오늘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부분이 없잖아요. 없죠. 사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좀 그런 측면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공급 대책 안에서 무슨 기회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 중점적으로만 봤잖아요. 먹을 게 있다 없다.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런 쪽에서만 봤잖아요. 아마 시장에서 진입하려는 참여자들은 그런 쪽 중심으로만 봤겠죠. 그리고 공급 대책을 통해서 수요자들의 어떤 매수 심리를 잠재우는데 뭐 여기는 물량들이 진짜 좋겠다.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기다리는 수요들이 엄연히 엄청나게 존재하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더 높이겠다는 건 내 몫이 더 가능성이 커지겠구나. 지금 선택의 기회가.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메시지는 당장 내년부터 사전 청약이니까 그런 청약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을 거고 생애 최초 이런 확대하고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거의 그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물량이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고 청약 안에서도 정해진 물량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 배분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권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매수에 섭불리 나서지 않고 좀 더 홀딩해 볼 만한 그런 근거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던 것보다는 있는 게 근데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번 대책이 가장 안고는 이번 대책이 가장 안고 뭔지 알아요, 주장님? 그냥 공공재개발 활성화야. 아니야. 그러면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임대차 입법 때문에 묻혔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공공 재건축이 제일 야마라 그러잖아요. 야만 줄 알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리고 한편에서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공공 재개발 쪽으로만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자료 만드는데 안 뜨는 거야. 그래서 한참 돌려서 찾아봤네요. 네. 자, 아무튼 이번에 발표된 공급대책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들은 다양하실 것 같아요. 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그런 의도로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으나 공급에 대한 대책이 발표가 됐다라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공급 대책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대차 입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3법에서 입법으로 줄었어요. 네. 자, 임대료 5%조차 세입자가 거절하면 한 푼도 못 올린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토부가요, 임차인이 인상을 반대해도 집주인이 임대 재계약 거절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요. 소송을 해도 계약갱신 전에는 판결이 안 난다라는 건데요. 이게 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임대료를 5% 올려달라 그랬더니 거부를 했어요. 임대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더니 임차인이 절차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래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다라면 확정 판결 전까지는 자동갱신이니까 사실상 임대인 승소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요. 관련된 내용 가지고 위헌이냐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사가 좀 약간 이거 관련해서 저 다른 변호사님이 정리해 쓰신 거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기사에서 얘기한 대로가 끝이 아니다가 사실은 더 아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내용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이 뭐냐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2년 이제 계약 마무리 끝나가는 시점이 돼서 세입자가 나는 더 살고 싶어요. 계약갱신을 요구했어. 임대인이 5% 이내에서 올려서 그렇죠. 이제 5%가 이제 이거 조례로 금액이 정해지겠지만 만약에 5라고 가정했을 때 5% 올려줘요. 그러면 갱신해 줄게 그랬더니 싫은데요? 그러면 싫어도 나도 싫은데요? 나도 5% 올려받아야겠는데요? 서로 이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갱신이 일단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돼. 그럼 나는 5% 못 받았는데 억울해. 야, 너 5% 내놔. 그랬더니 못 주겠는데요. 그럼 그러면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할 거야. 싫은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죠. 나 억울해 죽겠어. 너 씨. 그래서 소송 거는 거야. 임대료. 왜냐하면 계약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기해서 임대료를 5% 올려달라고 내가 소송을 해. 근데 그 소송 결과가 빨리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송 결과가 빨리 안 나도 나긴 나.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네, 구글 형님 나오셨네. 네. 소송 결과가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네. 나와서 보면 예를 들어서 계산해봤더니 5%씩 올려준 금액이 다 해서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이라고 하면 판사님이 200만 원, 그러니까 5% 올려준 금액이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었고 10만 원이 2년이면 24개월은 240이잖아요. 240만 원의 만큼을 올려주는 게 맞네요라고 판사님이 판결했어. 근데 임대차 기간이 거의 끝날 쯤에 와서 이 판결이 났어. 그럼 240만 원 달라고 하면 돼. 그 돈 줘야 돼. 그러니까 그 갱신은 됐고 갱신은 임대료를 내가 분쟁 소송을 했을 때 가액이 얼마 결정되느냐를 뒤늦게 받을 수 있는 것 뿐이지 카운트는 소송하는 시점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할 수는 있어. 근데 과연 이게 실익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승소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돈은 미리 돌려서 받을 수 있고 아마 이자 이런 것도 뭐 언제 이후부터 이자 받을 이런 것도 될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소송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위헌 관련돼서는 우리 영역이 아닐까 패스? 뭐 위헌인지 아닌지는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가 이게 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있던 게 넘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많이 있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근데 다 이런 식으로 다. 근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어지간하면 주인 맞춰주거든. 왜냐하면 이게 이 주택하고 상가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주택은 시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뭘 해야 될 게, 그러면 진짜 주택도 이렇게 바뀌려나? 그러니까, 상가 세입자들이 임대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수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시설을 자기가 다 하잖아. 그렇죠.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다 해서 들어가. 그리고 영업을 하다가, 이제 내가 못하겠거나, 아니면 그만하고 딴 사람한테 넘기거나, 이런 걸 하고 오려면 이 시설 내가 들어간 비용에 대한 권리금 이런 것들을 일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계속 저 넘어가야 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임대인들이 꼬투리 잡고 내가 쓸 건데 뭐 어쩐데 물론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많이 보호가 됐지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약점 잡혀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주택 임대차도 앞으로 그냥 주택 뼈대만 주고 기본 이런 것만 주고 화장실 이런 거 니들이 알아서 해가세요. 나중에 그리고 가실 때는 이사 가실 때 그렇지 원상복구 가실 때는 변기 이런 거 다 떼가지고 뼈대만 놓은 상태로 가세요. 야트 실 시간이네. 그러니까 그렇지 그건 아닌데 아니야. 근데 또 어떤 기묘한 이 해법이 나올지 모르겠다. 옛날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조만 제공을 하고 기본적인 것만 제공을 하고 그 인테리어 관련 시설은 네가 해라. 대신 거기에 따른 건축비를 인하시켜서 공급하겠다. 이게 있었어 사실. 근데 시범지역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네.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상임법하고 비교하기는 약간 어려운 게 일단은 기성품을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차이점. 거기에 따라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계속 세입자가 그것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끌려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니까 완성품을 세입자가 끌려갈 부분이 없거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임대인들이 좀 세입자가 본전 생각 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뭔가의 꼼수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리 집은 미안하지만 우리 집은 전세가 너무 없어.
우리 집 미안하지만 화장실에 변기가 없는데 네가 와서 변기를 놓고 가진 말고요. 무조건 설치해 놓으셨다가 철거해서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런 조건을 그럼 내가 이동형 변기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아무튼 그런 거지. 탈착형. 에어컨도 없는 상태예요. 자, 이게 원상입니다. 설치해 놓으셨다가 바로 떼어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설치해 놓은 거를 권리금 이런 걸로 놓고 받아가고 그게 결국 상가 임대차랑 비슷해지는 거잖아. 그런 어떤 형태의 편법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아. 연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연구식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최근 임대차 3법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아주 험악합니다. 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앞으로 전세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월세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왔더니 전환 이율에 대해서 개정하겠다. 그래서 현재 뭐 4%인데 뭐 2%로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열불나는 상황으로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임대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책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4년 채워서 임대하는 거.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가 비워주는 거예요, 그냥 2년 동안. 네, 공실로 전환하는 문제. 자, 세 번째가 실입주하는 문제. 이 3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전환이율 얘기요. 네. 이거 사실 이게 전환이율 부분도 제가 막 누가 열심히 말씀하셔가지고 국회의원 누가 말씀하셔서 찾아봤는데 이게 전환이율이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결국 계약 기간 중에서 바꾸거나 이럴 때 전환이율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 임대차에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 이 전환이율을 지금 4%대에 있는 거를 2%대로 낮추겠다. 뭐 2.5든 2.7이든 8이든 이렇게 낮추겠지. 그럼 약간 전환이율 부분에서 임대인이 손해 보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뭐 이거 갖고 그렇게 막 되게 언론에서는 굉장히 날이선 첨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1% 차이, 1.5% 차이 얼마 난다고 그거 갖고 그렇게 싸울까? 왜냐하면 그 1, 2% 차이 나는 걸로 2년 세놓고 그 다음 내보내면 되잖아. 그래서 사실 나는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전환이율 차라리 뭐 이걸 갖고 쟁점을 삼아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임대차 특별법에서 주택 임대차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민간 임대인들은 2%대의 전환 이율을 적용하고 해놓고 뭐 SH나 LH 같은 뭐 공공 임대주택들 같은 경우는 전환율이 더 높다면서요.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내로남불. 역시 민간은 망하고 민간은 손해 보고 니들은 안 망해야 되니까 더 이런 것들이 차라리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실무에서 따질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환율이 법에서는 이게 전환율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내용을 좀 변경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막 갈등 요소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를까지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전세 보증금 올려서 받는 것보다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5% 증액이니까 월세가 5% 현 보증금에 대한 5%의 월세가 추가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자율이 없다 보니까 이자율 5%로 다들 전환할 거라는 거죠.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와 이에서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그 LH나 SH에서 하는 거는 내가 새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신규 계약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에 준해서 5% 신규 계약을 하더라도 5% 범위에서만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환이율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때 네 맘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표준임대로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전환이율에 대한 것도 적용을 하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짬뽕이 돼서 그 부분은 아직 그 임대차 5법에 플러스 2로 나가는 그러니까 표준임대료를 강제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 입법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네. 그 부분까지 얘기할 거는. 지금 근데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조 몇 항인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17조 2항인가? 뭐 그렇대.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입주, 전환이율 관련된 얘기 잠깐 드렸는데,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겠다라는 얘기들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런 얘기들은 또
이런 얘기들이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불가하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차 정보 열람 대상을 현행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 금융기관에서 갱신 거절 임차인도 추가하겠다. 자, 즉 임차인이 갱신 거절당한 임차인이 실입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겠다. 결국은 확정일자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난 별별 수다 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얘기 나오는 게 나 이거 내오기 전에 합의를 했다. 거기에 따라서 합의를 하였으나 적용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해보려고 계속 막 움직이는 상황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거에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끄러운데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몇 가지 있어서 앞으로 또 뭐 손볼 건 손본다는 얘기인 거고 아직 좀 덜 드러난 부분이 있는 거니까 갈등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현재 만들어서 적용되고 있는 임대차 보호법 자체도 사실상 구체적이고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들은 판례로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역시 관련된 판례들이 있어야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정부에서 조금 더 법을 탄탄하게 수정을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임대하고 있는 분들의 임대인 입장, 임차하고 있는 분들의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 이야기 갈 텐데 저는 이거 보고 좀 쇼킹했습니다. 네, 자 합의를 해서 5% 룰을 어겼대요. 그러면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됐지만 임대차 시장은 정책에 대한 몰이해나 왜곡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압박카드로 활용해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대가로 전세값을 많이 올려받으려고 있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 기사에서는 대치동을 타겟으로 설문조사를 좀 하셨더라고요. 자, 집주인과 세입자 간 합의만 있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안내를 했대요. 근데 이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국토부 관계자는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있으면 5%를 넘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틀렸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 룰을 어길 경우 임차인이 추후 문제를 제기하면 집주인이 관련된 부분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국토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나 이거는 소송 가봐야 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토부가 어차피 소송하는 주체는 아니고 법을 만들었을지 법의 해석은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난 이건 소송 가봐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산 해봐. 전세 계약을 하는데 우리 애가 여기서 지금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6년 플러스 알파를 내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 절대 이사 가기 싫어. 그래서 법은 5% 상한제는 걸었지만 나는 좀 임대료를 더 주면서 이사 안 가고 이 집에서 한 8년은 살고 싶어. 내 옵션을 거는 거야. 저 이게 지금 5% 상한제한 걸렸지만 제가 30%씩 올려드릴게요. 재계약할 때마다 전세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 있으면 그 조건으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그런 내용을 계약 쓴 것이. 그리고 실제로 올려줘서 살았어.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더 올려주고 살았잖아. 그럼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 지금 일단은 국토부의 해석은 넘어서 했으니까 위법이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8년 살고 8년 산 뒤에 딱 가서 뒤통수를 딱 치면 돼.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5%를 넘어서 제가 재계약들을 해드렸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역산해 보니까 제 손해가 어디 보자. 이게 지금 5%를 계산하면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5잖아. 3번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손해를 봤네요. 손해배상 청구해서 8년 뒤에 받아. 그럼 나는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완전 개새끼지. 다 합의해놓고. 아, 그렇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 이 얘기대로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개새끼인지 아닌지는 소송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법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일단은 대법 판례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 상가엔 이런 일이 되게 흔해. 상가는 9% 상한 제한이 있지만, 어제 월세 60만 원이다가, 재계약할 때, 야, 지금 이 동네 월세 150이다. 다음 달에 올려달라는 경우도 있어. 60이었는데, 150인데 한 130만 받을게. 그럼 2배가 넘잖아. 그렇죠. 할래 말래? 안 할래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하고서 바로 계약갱신 거절하고, 내보내고, 꼬투리 만들어가지고 하잖아. 근데 아무튼, 임대료가 그렇게 더 늘어나겠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야, 여기가 진짜 주변 시세가 150이고, 상권이 좋아져가지고 여기가 130에 있으면 이것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 임차인은 계속 그냥 그 가격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실컷 예를 들어 몇 년 해놓고 나서, 지금 이제 10년 늘었잖아. 10년 그렇게 있는 다음에, 뒤통수 빡 때리면, 제가 처음 있을 때 60만 원이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130, 150, 200으로 10년 임대료를 내드렸네요. 사실 60 기준으로 해서 1.09 곱하기 1년 단위였으니까 8번 했으면 제가 이만큼 손해가 발생했네요. 보니까 제가 안 드렸어야 될, 제가 무효인 계약을 해가지고 안 드렸어야 될 월세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자, 일단 그거 토해내십시오. 내 소송 그때 가서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뭐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유효한지 안 한지는 이건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임대차 보호법이 특별법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민법 안에 특별법이라서 제가 법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민법의 가장 최우선 원칙은 당사자 간 합의잖아요. 그거 자율계약 네, 원칙.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는 경우 합의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준 거고 그 기준에 적용되게끔 하면 되는 거고 기준이 적용이 안 되더라도 당사자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가 민법이거든. 그러면 결국은 당사자가 그렇게 합의를 해서 30%씩 올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갱신을 계속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거 불법이니까 무효다? 라고 얘기하는 이 국토부 관계자가 누굴까? 그러니까 난 국토부의 이 해석이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중개업소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한번 붙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붙어본다기보다는 소송을 가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제처나 이런 쪽에 유권 해석을 좀 받아놓으면 훨씬 좀 클리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국토부에서 혼란을 만들어주고 있으니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원래 답변할 때 보면 완전 나이롱인 경우가 많아. 어제까지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얘기하다가 내일 가서 주무관 바뀌고 아니에요. 저희가 1.9 1 더하기 1은 2에 수렴합니다. 2랑은 다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 이 만드는 거랑 해석,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도 이해가 되는 게 법률 문장을 이 내용을 구속하기 위해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 문장을 읽어보면 해석하는 결과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장을 사실 잘못 만든 거지. 그래서 이 바뀌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자, 근데 왜냐하면 근데 이거는 해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적용에 대한 문제인 거니까. 아무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엉뚱한 데서 갑자기 팍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이 논란과 분쟁이 더 가속화되는 이유는 일선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몰라서고 일선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휴가 기간이라 많이 문을 닫아서 그렇대. 그런 도대체 생뚱맞은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누가 그렇게 얘기해? 신문 기사에 이거 보면서 우리가 정부의 무료 행정 지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나태하게 했으니 그래서 요새 단속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자, 그래서 실수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뭐 동네 북인 것 같아서 짜증 나는데, 자, 임대차 입법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시청자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임대차 3법 관련돼서 현재는 입법 시행되고 있죠. 중개업소 가서 상담하시는 게 맞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상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좀 더 깊이 얘기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물려 있어서 사실 제가 방송으로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찾아가셔서 해답들을 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뭐 한 두세 달 후에는 LH나 SH에다가 뭐 그런 거 전담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이거를 뭐 요새 자꾸 뭐 이거저거 시켜요. 내년 6월에 전월세 신고제 또 중개업소 보고 하라고. 네. 결국 그게 되받고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당사자 간의 의무를 규정했다가 그냥 임대차 거래 신고에 실거래 신고 의무도 중개업자.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없으면 당사자.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사실 매우 몹시 많이 피곤한 상황입니다. 나라에서 월급 언제 주나? 네. 자, 아무튼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거 개드립 한다고 또 혼날라. 자,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시장에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조금 좀 잠재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요새 관련된 내용에서 카페에서도 난리겠어요. 아무튼 나도 네. 머리 아파.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혼란 속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덧글에 여러 가지 질문들은 사실 올라왔는데, 오늘 대부분의 내용들을 설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던지 한 주 쉬자. 뵙던지 휴가 한 주. 특별한 대책이 안 나오면, 정책 발표가 안 나오면 다음 주 한 주는 휴가 가는 걸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